겨울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강민재는 아내 은숙의 손을 잡고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오늘은 딸 수진의 기일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은숙은 국화꽃 한 다발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를 지나 눈 쌓인 길을 따라 걸었어요. 수진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민재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이의 등에는 포대기로 묶인 남자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민재와 은숙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밤 캐나다로 팔려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은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을 이 아이가 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는 하얀 종이 팔찌가 묶여 있었어요. 출국표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닷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청실홍실 한복공방. 강민재와 최은숙 부부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바늘 소리와 가위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말없이 끝났어요. 저녁이 되자 은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28살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또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만 아니었어도 수진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바쁘다고 안 받았던 게 평생 후회였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야간 긴급 출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민재가 들어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딸을 잃은 후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손님도 줄었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일이 수진이 기일이에요. 민재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묘지 가야지. 국화꽃 사가야겠어요. 그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4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묘지에서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오후 민재와 은숙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언덕 중턱 수진의 묘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9살쯤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등에는 포대기로 남자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얘야, 여기는 어떻게 온 거니?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민재는 아이의 손목을 봤습니다. 하얀 종이 팔찌, 출국표였어요. 혹시 우리 딸을 아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밤 캐나다로 팔려가요. 은숙은 숨이 멎었어요. 팔려간다니 무슨 말이니?
입양 가요. 동생이랑 같이요. 그럼 왜 여기 온 거니?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해서요. 다시 못 올 거예요. 아이는 등에 업힌 동생의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확히 네 번이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리듬은 수진이 어렸을 때 달래주던 방식이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연아요. 강연아요. 강씨였습니다. 동생 이름은요? 준호예요. 강준호요. 민재와 은숙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강씨, 수진이와 같은 성이었어요.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시설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아야, 혹시 착하게 굴면 안 되는 거니?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면 빨리 보내줘요. 근데 따로 보내요. 따로? 네. 준호랑 저랑 다른 집으로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 준호랑 떨어지기 싫어요. 은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괜찮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연아는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꿈틀거리자 재빨리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또다시 정확히 네 번. 이제 가봐야 해요. 연아가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민재와 은숙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연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 있었어요. 여보, 저 아이들 뭔가 이상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번 두드리는 리듬, 강씨 성, 수진의 묘를 아는 것.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민재와 은숙은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연아, 강준호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시설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4년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친척은 없고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년 전 수진이 죽은 그때였어요. 혹시 캐나다 입양이? 네, 닷새 후 출국 예정입니다. 2층 놀이방에 연아가 있었어요. 준호를 업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연아야, 우리야. 은숙이 다가가자 연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준호가 울먹이자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네 번씩 정확하게. 연아는 말을 잘 안 해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안 가요. 연아가 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또 떼어놓으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숙이 다가갔습니다. 연아야, 우리는 다르단다. 다 똑같아요.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엔 떼어놓잖아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안 떼어놓을 거예요? 절대 안 떼어놓아. 약속한다. 그때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40대 후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싼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박태식이라고 합니다. 연하 친부예요. 민재와 은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친부이십니까? 네. 데리러 왔습니다. 4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박태식은 대답 없이 연하를 봤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왔어.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방치하고도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민재가 앞으로 나섰어요. 법적으로 제 딸입니다. 박태식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시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박태식은 연하를 한번 보고 돌아섰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연아는 벽에 기대서서 준호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은숙은 차에 올랐어요. 여보, 저 남자 뭔가 이상해요. 민재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데리러 온다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시설에 온 시기가 수진이 죽은 시기와 똑같다는 것.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수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고장난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회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수리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지도. 다음날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사흘 걸립니다. 그 사이 민재와 은숙은 다시 시설로 갔어요. 복도에서 연아를 만났습니다. 연아야,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니? 연아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일부러 나쁜 애처럼 굴었어요. 왜? 착한 애는 빨리 보내지거든요. 근데 따로 보내요.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따로? 네. 준호랑 저랑 다른 집으로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쁜 애가 됐어요. 그럼 준호랑 같이 있어요. 은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9살이 동생 지키려고 스스로 문제아가 된 거였어요. 준호가 깼습니다. 연아는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4번씩 정확하게. 연아야, 그거 누가 가르쳐 줬니? 엄마요. 엄마가 그랬어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아야, 혹시 엄마 이름이? 수진이요. 강수진이요. 민재와 은숙은 숨이 멎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됐니? 사고 났어요. 4년 전에. 차 사고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숙은 연아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손녀. 그날 저녁 수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됐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미워하지 마요. 연아랑 준호, 제 아이들이에요. 은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태식이는 아이들을 돈으로 바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면 아이들이 위험해져요. 제발 아이들 떼어놓지 마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재와 은숙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딸이 혼자 모든 걸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출국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족 증명이 필요해요. 검사 결과 이틀 걸립니다. 서둘러 주세요. 그날 오후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태식 씨가 또 왔습니다. 민재와 은숙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박태식이 서 있었어요. 연아는 제 딸입니다. 오늘 데려갑니다. 4년 동안 방치하고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입니까? 법적으로 친부입니다. 그럼 준호는요? 준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잖습니까? 박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준호는 다른 분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연아는 데려갑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까? 은숙이 나섰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시설장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입양 수수료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캐나다 입양이 성사되면 꽤 큰 돈이 나옵니다. 민재가 다가섰어요. 그 돈을 노리고 온 거 아닙니까? 거짓말 마십시오. 수진이 다 얘기했어요.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수진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태식이는 아이들을 돈으로 바꿀 사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족입니다. 유전자 검사 중이에요. 친족?
수지는 제 딸입니다. 연아와 준호는 제 외손주예요. 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입양은 중단될 겁니다. 안 됩니다. 이미 계약했어요. 박태식은 실수를 깨달았어요. 누구랑 계약하셨습니까? 브로커입니까? 시설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태식은 돌아섰습니다. 이건 안 끝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 민재가 물었어요. 브로커가 개입돼 있습니까? 의심스러워요. 출국이 너무 급하게 잡혔거든요. 이틀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족 관계 확인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국까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재와 은숙은 연아를 만났어요. 연아야, 곧 끝날 거야. 정말요? 저희 안 가도 돼요? 안 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민재와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류 검토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결정 날 겁니다. 출국이 내일 오후인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때 시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박태식이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녹음했습니다. 당장 보내주세요. 5분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재생했어요. 어두운 주차장에서 박태식이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밤만 넘기면 돼. 내일 공항 가는 거야.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애들 명의로 남은 거 다 정리됐어. 내 목도 챙겨줄게. 브로커와 통화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아이들을 돈으로? 민재는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출국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아와 준호의 짐이 정리됐습니다. 오후 3시 비행기, 1시 출발이었어요. 연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여전히 업고 있었어요. 누나, 무서워. 준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연아는 동생의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4번씩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민재에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이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3시까지 결정 나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1시에 출발합니다. 공항까지 1시간 걸려요. 민재와 은숙은 시설로 달려갔습니다. 연아를 만나야 했어요. 복도에서 연아를 봤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연아야. 은숙이 달려가 안았습니다. 할머니.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곧 결정나. 조금만 기다려. 근데 1시에 출발이래요. 민재는 시설장을 봤어요. 좀 더 늦출 수 없습니까?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연아는 은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전 안 가고 싫어요. 준호랑 떨어지기 싫어요. 안 보낼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2시 30분. 시설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출발 시간입니다. 연아는 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연아는 등을 두드렸지만 리듬이 흐트러졌습니다.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법원 결정 났습니다. 민재는 숨을 멈췄어요. 친족으로 인정됐습니다. 입양 즉시 중단입니다. 민재는 연아를 봤어요. 연아야, 안 가도 돼. 법원에서 결정 났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숙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박태식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립니까? 법원 결정입니다. 민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태식은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권 박탈, 브로커 연루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박태식은 뒤로 물러섰어요. 시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CCTV 보셔야 해요.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2시 47분, 어두운 방이 보였어요. 연아가 일어나 준호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4번씩 정확하게. 타임스탬프가 바뀌었습니다. 3시 15분, 4시 4분, 5시 20분. 연아는 밤새 여러 번 일어나 준호를 돌봤어요. 매번 4번씩 등을 두드렸습니다. 은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 아이가 밤마다? 네, 매일 밤이요.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어요. 시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연아를 봤어요. 연아야, 넌 정말 대단한 누나야. 연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그냥 준호랑 떨어지기 싫었어요. 이제 안 떨어져.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태식 씨, 아동 매매 혐의로 동행하시죠. 박태식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는 박태식을 연아가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민재와 은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설을 나섰어요. 차에 탔습니다. 연아야, 이제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연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청실홍실 공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연아가 마루에 앉아 실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네. 연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재가 준호와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비 봐요. 예쁘지? 네, 진짜 예뻐요. 준호는 이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4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 보고 계시겠네요. 은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연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 정말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은숙은 연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식사 후 은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재단 앞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민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내가 혼자 지키려 했던 아이들, 우리가 이제 함께 지킬게.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자 연아와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좋아, 할아버지가 술래할게.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숨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연아는 은숙 옆에 앉아 한복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이건 내 엄마가 좋아하던 색이야. 그럼 저도 할머니 일 배우고 싶어요. 은숙은 연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민재 무릎에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졸려요. 그래, 자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는 손주의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진이 했던 것처럼, 연아가 밤마다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할아버지가 해주는 거였습니다. 사랑의 리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텅 빈 고요함이 아니라 가족의 숨결로 채워진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한테 손주가 생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은숙이 민재 옆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네요. 그래,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4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어요.